여러분 혹시 매일 밤 작은 약 한 알에 의존해서 잠이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처음 수면제를 복용했을 때는 정말 고마웠을 겁니다. 뒤척이던 밤이 사라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그 작은 약 한 알이 없으면 밤이 두려워지고 어느새 한 알로는 부족해서 더 많이 드시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수면제 의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면제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을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어가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인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 희망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복용하실 때 한 알만 먹으면 금세 잘 수 있다며 안심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드시고 계신 그 약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국에서 받은 약봉지에 적힌 어려운 이름들을 그냥 넘겨보신 적이 있으시지 않나요? 수면제라고 하면 모두 같은 약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크게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수면제입니다. 이 약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의 작용을 강화시켜 뇌 활동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뇌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비벤조디아제핀으로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부드럽게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멜라토닌 계열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수면 호르몬과 비슷한 성분입니다. 네 번째는 항히스타민 계열인데 원래 알레르기 치료에 쓰이지만 졸음을 유발하는 부작용을 이용해 수면제로도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렉신 억제제는 가장 최근에 나온 약으로 각성을 유지하는 오렉신이라는 물질을 차단해서 잠을 유도합니다. 이 모든 약들의 공통점은 뇌의 자연스러운 활동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과 비슷하죠. 자연스럽게 잠이 드는 것이 아니라 뇌를 억지로 잠재우는 것입니다. 72세 박영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 전 아내를 잃은 슬픔으로 잠을 이루지 못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수면제를 처방했고 처음에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고 김치통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빡했나 싶었는데 며칠 뒤에는 거실 바닥에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박영호님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옆집에 사는 조카에게 부탁해서 며칠 밤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영호님이 약을 먹고 잠든 뒤 새벽 2시쯤 벌떡 일어나서 냉장고로 가서 음식을 꺼내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이는 사건 수면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수면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몸은 움직이지만 의식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박영호님은 이 사실을 알고 나서야 수면제의 위험성을 깨달으셨습니다. 단순히 잠만 재워주는 것이 아니라 뇌의 정상적인 기능까지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태에서 요리를 하려다 화상을 입거나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박영호님은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이후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먼저 지금 드시는 약이 어떤 계열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의 부작용과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해요. 가족들에게는 혹시 내가 자다가 이상한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살펴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병원 방문 때는 의사에게 제가 복용하는 약이 정확히 어떤 종류인지,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반 알로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한 알로도 부족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처음 수면제를 드실 때는 아주 작은 양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어느샌가 같은 양으로는 효과가 없어서 점점 더 많이 드시게 되시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몸이 수면제에 점차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용어로는 내성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몸이 약에 적응해서 같은 효과를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약이 뇌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강력한 진정 효과를 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는 이에 맞서려고 노력합니다. 수용체의 개수를 줄이거나 민감도를 떨어뜨려서 약의 영향을 덜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성이 생기면서 복용량이 늘어나면 이번에는 신체적 의존이 시작됩니다. 뇌가 수면제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면 심한 불안, 떨림, 발한,
심장 두근거림 같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이런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다시 약을 찾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심리적 의존입니다. 이 약 없이는 절대 잠들 수 없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약이 없어도 잠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약에 손이 가게 됩니다. 68세 김미자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년 전 남편의 수술로 인한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0.5mg 반알로도 충분했습니다. 약을 먹고 30분이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까지 느꼈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반알로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고 중간에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김미자님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며 용량을 한 알로 늘렸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다시 잘 잤지만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됐어요. 1년이 지날 무렵에는 한 알로도 부족해서 한 알반을 드시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약에 대한 걱정이 늘기 시작했어요. 집을 비울 때는 반드시 약을 챙겨야 했고 약이 떨어져 가면 며칠 전부터 불안해하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도 약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했죠. 2년째 되던 해 김미자님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도 멍한 느낌이 들었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손자 이름을 깜빡하는 일이 생기면서 치매가 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약을 끊어보려고 시도했어요. 첫 번째 시도에서는 하루 만에 포기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누우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잠은커녕 온종일 불안에 시달렸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는 사흘을 버텼지만 결국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세 번째 시도에서는 용량을 반으로 줄여봤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한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이때 김미자님은 내가 수면제 중독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술이나 마약도 아닌 의사가 처방해준 약인데 중독이 될 리 있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는 김미자님의 상태가 전형적인 수면제 의존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2년 동안 매일 복용해 오면서 뇌가 완전히 수면제에 의존하게 된 상태였던 것이죠. 의사는 혼자 끊으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줄여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미자님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는 전형적인 수면제 의존 과정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꼭 필요해서 시작했지만 어느새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태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도 복용량이 점점 늘고 있거나 약을 줄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한다면 이미 위험한 단계에 들어선 것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고 저녁에는 가벼운 산책으로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무작정 약을 끊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중독은 생각보다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찾아옵니다. 어느 날 문득 뒤돌아보니 이미 깊은 늪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수면제 중독을 알리는 신호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계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복용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알로 충분했는데 한 알 반, 2알로 늘어가는 것이죠. 이는 앞서 말씀드린 내성 때문입니다. 약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둔해지면서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약을 줄이거나 끊으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하고 마음먹지만 실제로는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복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의지가 약해서 그런가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뇌의 생화학적 변화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약을 줄이거나 끊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입니다. 심한 불안, 떨림, 식은땀, 심장 두근거림,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이 나타납니다. 심한 경우에는 경련이나 환각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은 보통 마지막 복용 후 6시간에서 24시간 사이에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병원을 자주 가거나 약이 떨어질까 봐 외출을 꺼리게 되거나 가족 모임이나 사회활동에 소홀해지는 것들이죠. 약을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처방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병원에서 처방을 줄이거나 끊으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서 약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보통 다른 증상을 호소하면서 간접적으로 수면제를 요구하게 됩니다. 75세 이정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4년 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로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알로도 충분했지만 2년쯤 지나면서 2알까지 늘어났어요. 그때까지도 한시적으로 힘든 시기니까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3년째부터 시작됐습니다. 담당 의사가 이제 약을 서서히 줄여보자고 제안했을 때 이정수님은 극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약이 줄어든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오지 않았어요. 의사와 상담 끝에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처방전을 받으러 갔는데 담당 의사가 휴가를 간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진료를 본 의사는 수면제를 너무 오래 복용하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시죠라고 말했어요. 이정수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약이 떨어지는데 처방을 받지 못한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이정수님은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에 다른 병원을 찾아갔어요. 요즘 잠을 못 자서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습니다. 새로운 의사는 별다른 의심 없이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어요. 이정수님은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원에서 처방을 거부당하거나 줄이려고 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는 것이었죠. 어느새 이정수님은 3개의 다른 병원에서 번갈아가며 처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각 병원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6개월쯤 지속되던 어느 날 함께 살던 며느리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이정수님이 다른 증상으로 병원에 갔는데 약봉지에서 수면제가 나온 것을 본 것이었죠. 집에서도 여러 곳에 숨겨둔 약들이 발견됐습니다. 가족회의 끝에 이정수님은 솔직하게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약이 없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정수님을 나무라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병원을 찾아간 이정수님은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의 종류와 양, 복용 기간, 그리고 여러 병원에서 중복 처방을 받았던 사실까지 모두 털어놓았어요. 의사는 정확한 상황을 알려주셔서 고맙다며 체계적인 감량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이정수님은 6개월째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며 약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힘들었지만 가족의 지지와 의료진의 전문적인 도움 덕분에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현재는 원래 복용량의 절반까지 줄인 상태입니다. 이정수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수면제 중독의 신호들은 혼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약이 떨어질까봐 불안하시거나 여러 병원을 다니며 처방을 받고 계신다면 이미 위험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진과 솔직한 상담을 통해 현재 상태를 정확히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약을 끊으면 더 못 자요. 그러니까 계속 먹을 수밖에 없어요. 수면제를 끊으려고 시도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약을 끊고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내다 보면 역시 이 약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고 다시 약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지만 혹시 이것이 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수면제를 오랫동안 복용하면 우리 뇌는 점차 변화합니다. 자연스럽게 잠을 유도하는 물질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팡이에 의존해서 걷던 사람이 지팡이를 치우면 당장은 걷기 어려운 것과 비슷합니다. 뇌도 수면제라는 지팡이 없이는 혼자서 잠을 만들어내기 어려워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원래보다 훨씬 더 심한 불면증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는 뇌가 수면제 없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려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시 약을 복용하면 뇌는 영영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동불면증은 보통 마지막 복용 후 1일에서 3일 사이에 시작됩니다. 증상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원래 불면증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요. 잠들기까지 몇 시간씩 걸리거나 아예 밤새 뜬 눈으로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겨우 잠들어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가 며칠에서 몇 주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체질, 복용했던 약의 종류와 양, 복용 기간 등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지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기를 견뎌내면 뇌가 다시 자연스러운 수면 능력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70세 최순옥님의 경험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의 치매 간병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3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왔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매일 한 알씩 드셨는데
최근 들어 낮에도 멍한 느낌이 심해져서 약을 끊기로 결심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무작정 끊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밤부터 약을 먹지 않고 누웠는데 새벽 4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겨우 1시간쯤 잠들었다가 6시에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하고 머리도 아팠지만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둘째 날 밤은 더 심했습니다. 아예 잠이 오지 않았어요. 누워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답답해서 계속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 5시쯤 겨우 30분 정도 잠들었어요. 낮에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집안일을 하다가도 어지러워서 주저앉을 정도였거든요. 셋째 날 최순옥님은 극한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72시간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시간은 총 2시간도 안 됐어요.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완전히 초췌해져 있었어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결국 다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자마자 30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하지만 일어난 뒤에는 실패감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역시 나는 이 약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모두 실패였습니다. 6개월 뒤 최순옥님은 전문의와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의사는 반동불면증은 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무작정 끊으려 하지 말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천천히 줄여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의사의 지도하에 최순옥님은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갑자기 끊는 것이 아니라 2주에 4분의 1씩 줄여나가는 방식이었어요. 동시에 좋은 수면 습관도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 금지, 저녁 산책,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보지 않기 같은 것들이었죠. 처음 몇 주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약을 줄인 만큼 잠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이해하고 도와주었어요. 며느리는 저녁마다 함께 산책을 해주었고 아들은 잠자리에 명상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완전히 끊은 뒤에도 5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됐어요. 처음에는 겨우 5시간이야? 하고 실망했지만 의사는 70세 어르신으로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6개월이 지난 지금 최순옥님은 매일 밤 6시간 이상 푹 잠을 주무십니다. 예전처럼 약의 도움을 받는 억지 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진짜 잠이에요. 꿈도 생생하게 꾸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함을 느낍니다. 진짜 잠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고 말씀하세요. 최순옥님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반동불면증은 뇌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 시기를 회복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견뎌내는 것이 중요해요. 혼자서 무작정 끊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낮잠을 줄이고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약을 끊을 수 있나요? 이것이 수면제 의존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의 절실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시도해 보셨지만 번번이 실패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과 충분한 준비,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수면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수면제를 성공적으로 끊기 위해서는 5단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마라톤과 비슷해서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면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꼭 필요해서 먹는 것이지 중독은 아니야 라고 부인하시지만 이런 상태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약에 의존하기 전에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기, 낮잠 피하기, 저녁 늦게 카페인 섭취 금지, 잠자리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같은 기본적인 수면 위생 수칙들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서서히 약을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절대 갑자기 끊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2주에서 4주 간격으로 원래 복용량의 10분의 1씩 줄여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1mg을 복용하고 있다면 첫 2주 동안은 0.9mg, 다음 2주는 0.8mg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네 번째 단계는 필요에 따라 대체 요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약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안이나 불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멜라토닌 같은 천연 수면 보조제나 이완요법, 인지행동 치료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 단계는 지속적인 지지 체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이해와 격려, 의료진의 전문적인 도움, 때로는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도 큰 힘이 됩니다. 69세 윤광호님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5년간 매일 밤 벤조디아제핀 계열 수면제 1.5mg을 복용해 왔습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면제를 갑자기 끊게 되면서 심한 금단 증상을 경험했어요. 그때서야 자신이 수면제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윤광호님은 가족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부인과 두 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수면제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무섭다고 고백했습니다. 가족들은 놀랐지만 윤광호님을 나무라지 않고 함께 해결책을 찾기로 했어요. 먼저 전문의와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윤광호님의 복용 기간과 양을 고려해서 6개월간의 점진적 감량 계획을 세워주었어요. 동시에 수면 위생 교육도 받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윤광호님은 매일 밤 10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시에 누워도 새벽 2시가 되어야 잠들었지만 아침 6시에는 어김없이 일어났어요. 낮에 아무리 졸려도 낮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부인과 함께 30분씩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가벼운 운동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는 의사의 조언 때문이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차 산책이 하루의 즐거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산책하면서 부부가 나누는 대화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됐어요. 약 감량은 예상보다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첫 달에 0.25mg을 줄였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두 번째 달에 또 0.25mg을 줄이자 심한 불안과 불면이 찾아왔어요. 의사와 상의해서 감량 속도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3주에 0.125mg씩 줄이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어요. 3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약을 반으로 줄인 상태에서도 5시간 정도는 잘 수 있게 됐어요. 꿈도 예전보다 생생하게 꾸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멍한 느낌도 많이 줄어들었고 가족들은 윤광호님의 표정이 밝아졌다고 말했어요. 6개월째 드디어 마지막 0.25mg을 끊는 날이 왔습니다. 이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3일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것이 회복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족들도 이 시기를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시간, 그 다음에는 4시간, 이렇게 점차 늘어났어요. 한 달 후에는 6시간씩 푹 잘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의 개운함이 완전히 달랐어요. 약으로 억지로 재운 잠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찾아온 진짜 잠이었거든요. 지금 윤광호님은 수면제를 끊은 지 2년이 됐습니다. 가끔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잠이 잘 오지 않지만 예전처럼 약에 의존하지는 않아요.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짜 잠의 달콤함을 다시 알게 됐다고 말씀하세요. 윤광호님의 성공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첫째, 현실을 인정하고 가족들과 솔직하게 소통한 것. 둘째, 전문의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것. 셋째, 좋은 수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것. 넷째, 가족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는 의지였습니다. 수면제를 끊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혼자서 끊으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의료진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면제라는 작은 알약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수면제는 결코 진짜 잠을 만들어주는 약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 뇌를 억제해서 억지로 재우는 약일 뿐이에요. 처음에는 고마운 존재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드는 능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마치 지팡이에 의존하다가 걷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과정이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자연스러운 잠을 찾을 수 있어요. 박영호님, 김미자님, 이정수님, 최순옥님, 윤광호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미 성공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고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어 나가면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약을 줄여 나가시기 바랍니다. 수면제를 끊는 것은 단순히 약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질을 되찾는 것이고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새벽은 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해내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작은 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그 첫걸음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